나는 차가운 방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온통 그의 안에 이미 세상을 떠난 여자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결혼식 사진 속의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만삭의 몸으로 배를 감싸고 웃는 모습은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병실 침대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흑백 사진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온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새로운 장난감 혹은 그저 아이의 엄마 대용품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짐작은 모두 틀렸다. 나는 그저 한때는 하늘을 날았고 지금은 땅 위에 묶여버린 이름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 삶에서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김지영. 사람들은 나를 지영 언니라고 부르곤 했다. 40대 중반.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나는 늘 하늘 위에서 생활했다. 내 인생은 이륙과 착륙, 그리고 기내식을 나눠주는 단조로운 반복의 연속이었다. 비행기는 내가 잠시 머무는 집이었고 공항 라운지는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창밖으로 수많은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작은 행복을 꿈꿨던 그때 내 세상은 맑고 푸르렀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우리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했다. 그리고 29에 아들 준호를 낳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10년 차 남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내 삶의 활주로는 그렇게 갑자기 끊겨버렸다. 그 후 나는 오직 준호를 위해 살았다. 남은 시간은 모두 준호를 키우는데 쏟아부었고 슬픔을 견딜 새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다행히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주었다. 대학에 들어가더니 이내 군대를 다녀오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며 나와는 또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굳이 내가 없어도 괜찮은 나이가 된 것이다.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강해졌을지도 모른다. 아들이 자라 독립하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다시금 찾아온 거대한 공허함 뿐이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느꼈던 그 막막함이 다시금 내 심장을 옥죄어왔다. 나는 여전히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날았지만 비행은 더 이상 내게 설렘이 아니었다.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내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탈출구에 불과했다. 나는 웃음을 잃은 채 기계적으로 승객들에게 인사하고 물을 따랐다. 내 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늘 친절한 미소를 띄어야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내게 남은 것은 손때 묻은 옛 사진 몇 장,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고독이라는 무거운 짐뿐이었다. 나는 이대로 늙어가다 혼자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 삶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고 더 이상의 감동도 드라마도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느 날의 비행기 아주 특별한 승객과의 만남이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에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려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고 창밖으로 보이는 흐릿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내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서 나는 잠시나마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비행기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는 순간 나는 다시 김지영 승무원이 되었다. 활기차고 친절하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러나 그 가면 아래에는 텅 빈 공간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승무원의 삶은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독과의 싸움이었다. 전 세계의 공항을 누비고 수많은 사활은 사람들과 마주했지만 그들은 모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었다.
호텔 방의 낯선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내 일상의 전부였다. 때로는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잠시뿐 전화를 끊고 나면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아들 준호와의 관계도 그랬다. 준호가 어릴 때는 하루 종일 비행을 하고 돌아와도 힘들 줄 몰랐다. 아이의 얼굴만 봐도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준호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나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준호와 남편, 그리고 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셋이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나는 한참을 울었다.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따뜻한 감정이 다시금 가슴을 저며왔다. 준호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엄마 잘 지내지? 나는 늘 그럼 아주 잘 지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잘 지내는 게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준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이제 막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 하는데 내가 나의 외로움으로 아들의 날개를 꺾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꿋꿋하게 괜찮은 척을 했다. 괜찮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나는 나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흘러갔다.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며 잠들고 석양이 지는 것을 보며 일어났다. 지구 반대편의 밤과 낮이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내 인생의 시간은 남편이 떠났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고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행복도 불행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저 평온하게 그리고 조용히 늙어가는 것만이 나에게 남은 숙명이라고 믿었다. 그런 나의 삶에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폭풍은 비행기 엔진의 굉음과 함께 시작되었고 내 인생의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아주 작은 소리 한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날은 런던행 장거리 비행이었다. 늦은 오후 런던의 회색빛 하늘을 향해 이륙한 비행기는 고도에 접어들며 안정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비행기 통로를 오가며 승객들의 필요를 살폈다. 1등석의 고요함은 늘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곳의 승객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대부분은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1등석은 조금 달랐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유독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가 맴돌았다.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기였다. 아기는 작고 예뻤지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격렬하게 울고 있었다. 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는 30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잘생기고 단정한 외모와는 달리 극도로 불안해 보였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기를 달래려 애썼지만 아기는 더욱 서럽게 울 뿐이었다. 나는 다른 승무원에게 아기의 분유를 데워다 줄 것을 부탁하고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남자는 아기에게 분유병을 내밀었지만 아기는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며 분유를 거부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그 남자의 시선은 무너져 내리는 듯 절망적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한때 남편과 사별한 후 준호를 혼자 키우며 겪었던 막막함과 외로움을 떠올렸다. 남자의 눈빛은 그 시절의 내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기 전 나는 잠시 망설였다. 프로페셔널한 승무원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개인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절망과 아기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손님, 제가 잠시 아기를 안아봐도 될까요? 남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아기에게 손을 뻗고 있었다.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아기의 따뜻한 천이 나에게 전해져 왔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아기는 처음에는 낯선 품에 안겨 더욱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능숙하게 아기를 토닥이며 작은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내 가슴이 울림과 동시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아기는 이내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때 나는 내 가슴에 미세한 통증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뭉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기의 울음소리와 온기 때문이었을까? 문득 준호를 키울 때가 떠올랐다. 나는 준호가 태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모유가 나왔고 그때마다 준호는 내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젖을 물었다. 잊고 지냈던 그 따뜻하고 충만한 느낌이 되살아났다. 나는 아기에게서 나는 분유 냄새가 아닌 낯선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아기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의 시선을 피했다. 손님,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아기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비행기 맨 앞쪽에 위치한 승무원 휴게 공간으로 향했다. 남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나를 따라왔다. 나는 휴게실 문을 잠그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기 엄마는 어디 계신가요? 아내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짧은 침묵을 지켰다. 나는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가 단순히 배고픔 때문이 아님을 확신했다. 아기는 엄마의 품을, 엄마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유니폼 상의 단추를 풀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지금 뭘 하시려는 겁니까? 제게는 며칠 전부터 모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기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기에게 잠시 젖을 물렸다. 아기는 처음엔 낯설어하며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젖을 빨기 시작했다. 젖을 무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기적처럼 멈췄다. 아기는 내 품에 안겨 평온한 얼굴로 젖을 물었고 나는 마치 다시 준호를 키우는 그때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잊고 지냈던 따뜻함,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은 나에게 잃어버린 나의 일부를 되찾아주는 기분이었다. 남자는 그 모든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함, 그리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유니폼을 다시 정돈하고 아기를 건네줄 때까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아주 오래 전 제 아이를 키울 때의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날의 비행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런던 히드로 공항에 착륙한 후 나는 늘 그렇듯 승무원 동료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왔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아기의 따뜻한 천과 함께 그 젊은 남자의 복잡한 눈빛이 남아있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기 엄마 없이 홀로 여행하는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저 동정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 겪었던 상실의 아픔과 겹쳐지는 공감의 감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짐을 풀며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였다. 문득 내게로 온 전화 한 통. 발신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지영 승무원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나는 잠시 망설였다. 네, 그런데요. 오늘 런던행 비행기에서 뵙던 그 아기 아빠입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왜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일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불안함과 함께 미묘한 설렘이 밀려왔다. 아, 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혹시 아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아니요, 아기는 괜찮습니다. 사실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을 최민준이라고 소개했다. 유명 IT 기업의 대표라는 그의 이름은 내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가 떠난 후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도움도 받았지만 아이는 늘 힘들어했고, 그러다 오늘 승무원님을 뵙게 된 겁니다. 별 말씀을요. 승무원님께서 아이를 안아주셨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울음을 멈추고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의 아이의 모습은 제게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아주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간절한 부탁입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옅은 떨림을 느꼈다.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내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말씀해보세요. 저희 아이의 유모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유모라니. 저는 승무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부탁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유모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고 저는 승무원님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합당한 보수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님의 가족분들께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새로운 집까지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그의 아이를 돌보는 삶. 나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나의 가장 깊은 곳, 외로움으로 가득 찬 나의 빈 공간을 정확하게 찔렀다. 나는 남편이 떠난 후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의 아들 준호에게도 나는 그저 잘 지내는 엄마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나에게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내 대답을 기다렸다.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이대로 멈춰버린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 죄송합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십시오. 제안은 항상 유효합니다. 저는 승무원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의 제안은 나에게 단순히 새로운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에 던져진 하나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과연 그 손을 잡을 용기가 있을까? 이 비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괜찮은 걸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내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밤을 꼬박 사으며 고민했다. 최민준 씨의 제안은 내게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경계에 놓인 거대한 유혹이었다. 거액의 돈, 안락한 집,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느낌.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게는 잃을 것이 없었고 이대로 무미건조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겪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들에게는 그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둘러댔다. 아들은 엄마 잘 생각했어.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라며 나를 응원해 주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내가 괜찮은 척했던 외로움을 눈치채지 못한 순진함과 동시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나는 승무원 유니폼을 벗고 최민준 씨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최민준 씨의 아이 최시아 양의 유모가 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최민준 씨는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고 우리는 주로 시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했다. 그는 나를 존중해 주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직원이었고 그는 고용주였다. 저택에는 이미 여러 명의 도우미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뿐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나는 그 안에서 외로운 섬처럼 홀로 떠다녔다. 하지만 시아와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 시아는 여전히 나를 보면 울음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시아의 작은 손을 잡고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시아가 내 품에 안겨 잠드는 모습을 볼 때면 잊고 지냈던 행복이라는 감정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시아는 나에게 다시금 엄마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문제는 최민준 씨였다. 그는 시아에게는 다정했지만 늘 일에 파묻혀 있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는 항상 무표정이었고 나는 가끔씩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보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슬픔을 겪고 있었고 그 슬픔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일에 매달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가끔 그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곤 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멜로디는 그의 감춰진 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 같았다. 나는 그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잠든 시아를 침대에 눕히고 서재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최민준 씨를 보았다. 그는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멈춘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지나쳐 가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다. 손님, 아니 사장님.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요, 힘들면 기대도 괜찮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가 감추고 있던 슬픔의 깊이를 보았다. 그는 늘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나만큼이나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그의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이 저택이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시아의 웃음소리와 함께 최민준 씨의 피아노 소리가 더해지면서 이 집은 조금씩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갔다. 나는 내가 단순히 유모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이 차가운 집을 다시 집으로 만들라는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는 시아를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시아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매개체였다. 최민준 씨는 퇴근 후에는 늘 시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가슴 아파했다. 시아는 아빠를 닮아 감정 표현에 서툴렀지만 최민준 씨는 매일 밤 잠든 시아의 머리맡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나는 그 목소리에서 짙은 슬픔과 함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를 재우고 서재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멜로디는 그의 감춰진 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 같았다. 나는 그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조용히 서재 문을 노크했다. 사장님, 저 잠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옅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혹시 저도 피아노를 좀 쳐봐도 될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나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한동안 건반을 바라보다가 아주 오래전 남편과 함께 자주 불렀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툴고 투박한 연주였지만 내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들을 되살려 주었다. 최민준 씨는 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내 연주를 들었다. 곡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물었다. 아름다운 곡이네요. 무슨 곡인가요? 남편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자주 불렀던 노래예요. 사장님은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의 어둠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네, 그랬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전부였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제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시야를 보면서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사실은 매일 밤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를 보면서 겨우 버텨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서로의 상실의 아픔을 공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빛을 찾는 것처럼.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으로 서로에게 다가섰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시작했다. 넓은 식탁에 둘이 앉아 시야를 재운 후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다. 종종 희미하게 웃기도 했고 가끔은 진심이 담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가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늘 아내의 사진이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 사진은 과거의 기억이었고 우리는 현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변화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유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영씨라고 불렀고 나는 그를 사장님이 아닌 민준세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그 작은 마음의 틈으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그가 피아노를 칠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그의 연주를 들었고 그는 내가 시야를 돌볼 때면 멀리서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렀고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너무 깊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가 서서히 깊어지는 동안 나는 불안함과 행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나 자신이 이 화려한 저택과 그 안의 삶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갈 손님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시아의 순수한 미소와 민준 씨의 따뜻한 눈빛은 나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불안함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최민준 씨의 부모님과 누나가 예고 없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들은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들었기에 나는 그들의 방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이분은 누구니? 최민준 씨의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최민준 씨는 내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고 조심스럽게 나를 소개했다. 어머니 이분은 김지영 씨입니다. 시아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시아를 돌봐주는 분, 그런데 왜 여기 계시는 거야? 누나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지영 씨는 이제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최민준 씨의 말은 나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왔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도발적인 선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 같았다. 최민준 씨의 가족들은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했고 나는 그저 조용히 시아를 돌볼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최민준 씨의 사업과 상류층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었다. 식사가 끝난 후 최민준 씨의 어머니는 나를 따로 불렀다. 김지영 씨 민준이에게는 아직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준이가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신 같은 분이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최민준 씨가 내 옆에 다가와 어머니를 막아섰다. 민준아,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구나. 이 여자는 네가 힘든 틈을 타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 앉으려는 속셈일 뿐이야. 어머니 지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영 씨는 제게 그리고 시아에게 빛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싸워주는 것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족과 그가 겪어야 할 갈등이 너무나 두려웠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곧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최민준 씨는 내 손목을 잡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영 씨,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을 보냅니까? 민준 씨, 이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서둘러 내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앉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그들의 말처럼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 상실의 아픔을 겪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족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던 걸까?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 관계가 나에게 가져다준 행복만큼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이 그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방 안에서 숨막히는 밤을 보냈다. 문 밖에서는 최민준 씨가 내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문을 열 수 없었다. 그의 가족들이 나를 향해 쏟아낸 차가운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그들의 말이 모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의 세계 사람이 아니었고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함 그 자체였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든 시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시아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시아는 행복한 꿈을 꾸는 듯 미소 짓고 있었지만 나는 억누르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시아의 작은 숨결을 느끼며 나는 이 아이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짐을 꾸려 조용히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최민준 씨는 출근한 후였고 나는 그의 가족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벽 시간을 택했다.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나는 몰래 저택의 문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는 최민준 씨를 발견했다. 그는 밤새도록 나를 기다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지영 씨, 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볼 용기가 없어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입니다. 시아가 당신을 기다리고 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민준 씨, 우리 시작부터 너무 달랐어요. 나는 이 저택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잡고 나를 바라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붉게 충혈된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나는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당신이 시아에게 주는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당신의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영 씨, 제가 당신에게 처음 제안했던 순간부터 저는 이미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떠난다면 저는 이 집도 이 삶도 버릴 겁니다. 민준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시아에게서 당신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할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그의 화려한 배경, 그의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오직 나와 시아를 위해. 나는 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를 위해 떠나려 했던 것처럼 그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그날 이후 최민준 씨는 나를 공개적으로 그의 곁에 두었다. 가족들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와 집을 오가는 바쁜 삶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내게 사랑을 표현했고 시아를 안고 함께 산책하며 우리만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갔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두 사람의 진심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멈춰버렸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바다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의 섬이자 하나의 바다가 되어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최민준 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들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고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정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나는 더 이상 내 존재 때문에 그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나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영 씨,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민준 씨, 괜찮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당신과 시아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저택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곳은 민준 씨의 슬픈 과거가 깃들어 있는 곳이었고 그의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는 곳이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준 씨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 셋이서 함께 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우리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바닷가 근처에 작은 마을에 있는 그림 같은 집을 발견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정원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집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꿈꿨던 평화롭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정장 차림의 딱딱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옷을 입고 정원을 가꾸거나 시야를 안고 바닷가를 거닐었다. 나는 매일 아침 민준 씨와 시아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고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밤이 되면 민준 씨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그의 연주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의 연주는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 음악을 들었다.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값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저 우리 셋이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시아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이제는 나를 보면 엄마라고 부르며 내 품에 안겼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삶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그때 민준 씨가 내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지영 씨, 이건 당신이 내 삶으로 들어와 준 것에 대한 저의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내가 비행기에서 그에게 들려주었던 남편의 노래 악보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악보 위에는 함께하는 우리의 첫 번째 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영 씨, 당신은 내게 단순히 시아의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었고 내 삶에 다시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고 그는 나를 통해 사랑과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의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민준 씨는 시아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게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나의 눈은 그들을 쫓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아주 먼 과거로 향해 있었다. 한때 나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날았다. 내 삶은 이륙과 착륙의 연속이었고 내 마음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떠나보낸 후 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게 다시 찾아왔다. 비행기 안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민준 씨. 그들은 내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그들의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 씨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시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차가운 호텔방에서 혼자 잠들지 않는다. 나는 매일 아침 민준 씨와 시아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다. 나는 이 작은 집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롭고 따뜻한 행복을 찾았다. 민준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업가가 아니다. 그는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시아의 다정한 아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는다. 그는 나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꾼다. 시아는 이제 엄마라고 부르며 내 품에 안기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다. 시아의 존재는 내게 다시 한번 엄마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민준 씨와 시아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내 삶은 다시금 온기로 가득 찼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 민준 씨와 시아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들의 미소는 나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었다. 나의 삶은 그렇게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들이 내게 준 사랑과 평화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겨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을 뿐이다. 이 작은 집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